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소극적인 성격이라 예전 같으면 생각만 한참 동안 했을 텐데 이혼을 한 후로는 조금은 저도 제 인생에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의식하게 되더군요. 저는 미혼모였던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 엄마는 늘 일을 하셨지만 친구같이 언제나 저에게 장난을 칠 정도로 저희 모녀는 사이가 참 좋았어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저희 엄마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이라 목소리도 크고 웃기도 잘하며 언제나 명랑했어요. 그때는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저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 생각하니 어쩌면 엄마는 힘들었던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아 더욱 명랑하려 애를 썼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엄마와 생활하기를 19년.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고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저희 엄마는 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 일을 하나 더 하셨는데요. 언제나 동이 틀 때가 돼야 퇴근하던 엄마는 집에서 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을 하는 생활을 하셨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체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너는 자식이고 나는 엄마인데 당연히 엄마가 자식을 위해 일하지.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우리 딸 위해 열심히 사는 지금이 너무 신나. 엄마, 진짜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정말이야. 꼭꼭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엄마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의 행복은 네가 행복한 거고 그게 효도야. 세상의 모든 엄마는 이렇게 한결같고 슈퍼어머니일까요? 이제사 엄마와 비슷한 나이가 된 저는 그때 엄마의 모습이 유독 자꾸 떠오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엄마의 말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수능을 100일 정도 앞두고 일이 하나 생겼어요. 고단했던 생활 때문인지 엄마는 일하는 도중 사고를 겪게 되었고 공장에서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기계를 다뤘던 엄마는 엄마 먼저 간다. 학교 잘 다녀와 딸. 하고 출근을 하시고는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산재였어요. 하지만 공장은 엄마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힘은커녕 아직 학생이었던 저는 고작 500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받고 엄마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었고 저 역시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태어난 아이라 친척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장례도 혼자 치러야 했어요. 공장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그 돈으로요. 그리고 19살이었기에 고아원에 갈 수도 없었던 저는 홀로 생활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엄마가 남겨준 돈이 있었기에 당분간은 학교를 다니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능 시험을 받고 가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평소보다 더 좋게 나왔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참 기뻐하셨을 텐데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죠. 좋은 점수를 받아놓고도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 했어요. 분명 저는 대학에 가고 싶지만 졸업까지 하기에는 경제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계속 학교에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제 눈에 엄마가 잠잘 때도 풀어놓는 법이 없던 14K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길 원했을까 생각하니 답은 이미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그 돈으로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겁없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딱 한 학기를 다니고 돈이 없어 휴학을 하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줄곧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제가 번 돈은 생활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 4개 정도까지 했었어요.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 2학기 등록금을 만들어야 했고, 또 다달이 나갈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알람을 10개 정도 맞추고 생활했었죠. 누군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저에게 열심히 살아 보기 좋다는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났어요. 고생을 누가 사서 일부러 하나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죠. 가뜩이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저에게 세상은 참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러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차갑고 두려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에 저는 그 사람을 저희 엄마 다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첫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법대생이었던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 빼고는 저와 상황이 비슷했어요. 돈이 없어 군 제대 후 복학하지 못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아주 잘 통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항상 저의 보호자를 자처했고,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다 보니 어느덧 저희 둘에겐 이성적인 감정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연애하기를 1년. 아직 둘 다 학생이었는데 뜻밖의 아이가 생겼어요. 저와 남편은 계획하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새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로 했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지만 입덧이 심해지고 배가 불러와 일은 물론이고 학교에 복학할 엄두도 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하는 등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기는 어렵잖아요. 제게는 시어머니가 가장 어려운 상대였는데, 가난한 형편에 번번이 아들 학비도 보태는 법 없던 시어머니는 예상 밖에도 욕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내 아들이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지 참 똑똑하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디서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아서 내 아들 인생을 막니? 내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 남편이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당신의 아들이 저에게 아깝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꼭 이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는데요. 너 애 낳으면 무조건 이래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라. 막말로 네가 우리 애 발목 잡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애 출세가 결과적으로 네 출세이기도 하잖아. 너처럼 고아가 변호사 마누라라니 그거야말로 드라마지 않겠니? 이런 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데 아무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저여도 참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남편이 고맙게도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줬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엄마도 나 대학 입학할 때 처음 등록금 마련해주면서 이 다음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들으면 엄마가 나 등록금 다 대준 줄 알겠네. 뭐야? 너 지금 널 낳아준 엄마보다 네 발목 잡은 애 편드는 거니? 네, 이제 나한테 가장 가까운 가족은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계속 지연이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 이제 집에 안 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행이었죠. 제 입으로 저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또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한데, 남편이 먼저 저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그 이상은 뭐라고 하지 못하는 눈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도 여전히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라는 것이 참 죽기 살기로 해도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산 후 결심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 역시 복학을 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이 성공하면 저 역시 못다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죠. 자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기는 이제 일하지 말고 공부만 해. 돈은 내가 벌게. 뭐? 자기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남들은 어디 절에 들어가서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생각 말고 공부만 해. 자기가 성공해야 우리 형편도 좋아지지. 나는 우리 딸은 우리처럼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괜찮겠어? 그럼.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공부에만 집중해. 알겠지? 고마워 자기야.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우리 마누라랑 우리 딸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줄 거야. 나만 믿어. 저는 남편 말대로 남편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힘든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도 봄 같은 따뜻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 후 저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작은 사무실에 여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틈틈이 부업에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활비와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때문에 저희 딸은 100일이 지나고 어린이집을 가야 했죠. 제가 또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니 남편이 애를 들쳐업고 공부를 하는 등 정작 애볼 시간은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신없이 산다는 것이 그런 건지 일도 몸에 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저는 30대가 되었고 딸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건 아르바이트를 하며 또 학교를 다니며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던 남편은 이젠 공부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길게 5년, 짧게는 2, 3년을 생각했는데 사법고시가 그만큼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어떤 절실함이 사라졌는지 제가 기다리던 최종 합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10년 차에 들어갔어요. 때론 남편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 저만 힘든 것이 아닐까 싶어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고 간혹 서로 서운한 마음에 부부싸움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고 짠해서 서로를 위하는 날도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꿈에서라도 듣고 싶었던 남편의 사법고시 최종 합격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듯 그 소심한 제가 기뻐서 소리를 질렀네요. 그리고 저희 집은 물론이고 시댁까지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듯 저희 가족은 모두 앞으로의 윤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꿈에 바라던 변호사가 되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디 로펌에 취직을 했는데 대표 변호사 눈치가 보인다며 자기도 변호사인데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한다며 불만이 많더니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득달같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나 사무실 내야겠어. 변호사면 뭐해? 순전히 월급쟁이잖아. 대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이 챙기는 줄 알아? 내가 뼈 빠지게 기록 보고 재판에서 이겼는데 돈을 나보다 지가 더 가져가더라고. 남편은 신입 변호사라 인센티브도 다른 변호사보다 적다며 저에게 사무실을 개원하게 돈을 달라고 했고 여직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는 당장은 어려우니 우리 같이 벌어서 사무실을 차리자고 말했는데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와 딸아이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딸애한테까지 그러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애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인데? 지금 내가 사무실 차릴 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줘? 나도 없어서 못 주는 거잖아. 내가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거든? 남편이 변호사면 뭐해?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개원을 해야 한다고. 머리가 안 돌아? 내가 나만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됐고 앞으로 생색내려거든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자기 도움 없이도 대출 받아서 개원할 거고 나중에 나한테 딴소리나 하지 마. 알겠어? 저는 남편이 변호사만 되면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마주하니 그제야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사무실 개원할 돈도 없는 저 같은 며느리보다 돈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줄을 선다며 말 같지 않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감이 안 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해. 우리 아들은 이혼해도 돈 많고 능력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저 사람 변호사 만드는데 저만큼 실질적인 도움된 사람 있어요? 어머님도 10원 한 장 보태신 적 없잖아요. 내가 너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다.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유세 떨면 내가 벌벌 할 줄 아니? 실질적인 도움? 웃기고 있네. 네가 진작에 내 아들 미래를 보고 발목 잡았잖아. 그리고 어디서 감히 나랑 비교를 해? 난 잘난 내 아들을 낳은 사람이야.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야 나한테 해줄 것도 없지만 우리 아들 사위 삼게 해달라고 나한테 집이며 차며 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넌 내 아들 발목만 잡은 게 아니고 내 발목도 잡은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아, 그러세요? 그럼 이제라도 제가 물러날 테니 그동안 남편 변호사 만든다고 쓴 돈 어머님이 주세요.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번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돈 시원하게 주시고 새 며느리 얻으시면 되겠네요. 뭐야? 그 돈 못 주실 것 같으면 어머님도 앞뒤 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예전 같지 않거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도 똑같이 뭐라고 할 거니까. 저 이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마도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냈던 날이었을 거예요. 저야 뭐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남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는 제 자신을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만 보면 더 심술을 부리셨는데 제가 목소리를 내면서부터는 묘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 편을 들어줬을 남편이었는데 저와 그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니 둘도 없는 효자가 되더군요. 누군가는 아마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딸아이도 있고 다시 혼자가 된다는 건 이혼보다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의 시작은 남편의 외도였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던 저와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혼자 희죽희죽 웃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에는 전에 없던 잠금 패턴이 생겨났어요. 누가 봐도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투자받아서 사무실 개업하게 됐어. 은행 대출 받으면 이자도 물어야 하지만 그냥 나 하나 믿고 투자하겠대. 글쎄 임대료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나한테는 그냥 일만 하라고 하는 거 있지? 진짜 횡재했다니까. 듣기만 하면 진짜 고맙긴 한데 정말 믿어도 돼? 세상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무조건 퍼줘. 다 변호사야. 그리고 내가 능력이 그만큼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자기는 이런 감사한 기회에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초를 치는 거야? 누가 초를 쳐. 불안하니까 그렇지. 신경 꺼. 아무튼 나 이제 본격적으로 바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이상하게 엇나가는 남편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남편이 변호사고 또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며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인지라 남편 말대로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잠금이 풀린 남편의 핸드폰 속에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보는 순간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짜고짜 추궁을 했고 남편은 지금 나한테 바람났냐고 물었어? 이 사람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이야. 남의 돈 받아 일하려면 나도 비위를 맞춰야지.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 의심하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비위를 맞춰? 거기에는 둘이 쿵짝이 맞아도 그렇게 맞을 수가 없던데 무슨 소리야? 진짜 나를 바보로 알아? 아 몰라.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혼이라도 해? 툭 까놓고 나 없이 애 키우면서 살 수 있어? 아 원래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너도 니네 엄마처럼 애 키우면서 평생 일만 하다 죽으려고? 뭐?
너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아, 너도 네 엄마 닮아 생각도 말도 상스럽구나.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 하려고 들면 몇 날 며칠 동안 할 수 있어. 됐다. 수준 안 맞는 너랑 내가 무슨 말을 하니?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얼굴만 보면 싸우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실망하다 못해 더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지라 제 발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둥 제 나름대로 이혼 준비를 해갔어요. 그런데 엄마 진짜 아빠랑 이혼하게? 라며 딸아이가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 물어왔고 차마 저는 네 아빠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아빠하고도 힘들고 할머니하고도 힘들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딸아이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우리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엄마가 좀 참으면 안 돼? 참 속상했어요. 아빠가 변호사니까 저보고 참으라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임신을 하지 않고 계속 대학을 다녀 그럴싸한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의 이 말을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제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지 제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많이 참았어. 그래서 더는 힘들 것 같아. 아빠가 변호사면 뭐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엄마는 너한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네가 아빠랑 살고 싶다면 엄마는 기꺼이 네 의견을 존중할 거야. 저는 진짜 그러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에게 적어도 부성애는 있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합의 이혼을 진행하는 중 남편은 자기가 왜 애를 떠맡냐며 싫다고 했고 저희 부부가 이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도 저에게 애를 데리고 가라며 눈에 쌍심지를 켰는데요. 애는 네가 키워라. 사내도 아니고 기집애를 어떻게 우리 아들이 키우니? 그리고 우리 아들은 금방 세장가를 갈 텐데 세상 어떤 여자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키우겠다고 하겠어. 너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네가 낳은 네 애도 데리고 가. 문제는 시어머니의 이 말을 딸아이가 모두 들었다는 거예요. 딸은 울고 저는 딸아이를 달랬는데 남편은 우는 아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씨, 지 엄마 닮아서 시끄럽네. 야, 내가 양육비랑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애는 네가 키워. 그럼 불만 없지? 치사하게 애를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냐? 누가 떠넘겨? 애가 아빠랑 지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랬지. 너야말로 아빠면서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 나는 그래도 애가 너한테 실망할까봐 네가 바람펴서 이혼하는 거라고 말 안 했는데 너는 정말 쓰레기야.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겨우 변호사 된 주제에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챙겨준다고 표현하지 마. 나는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거니까. 저는 막판이라는 생각에 속에 있던 말을 쏟아냈어요. 엄마는 강하다고 하던가요? 그간의 제 성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자식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니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법으로 끝까지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저와 이혼을 원했던 남편인지라 결국엔 순순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꽤 부유한 집 자식이었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집의 돈을 보고 하루빨리 저와 정리하길 원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저희 엄마가 그러셨듯 홀로 딸을 키우게 되었어요. 때마침 적금 만기가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돈과 위자료로 당장 지낼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고 아빠와 살고 싶어 했던 딸은 아빠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지 예전에 밝고 명랑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쩐지 철이 들어버린 듯 이상하리만큼 말을 잘 듣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모습도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죠. 마음은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힘들었지만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고 남편은 양육비를 잘 보내는 듯 싶더니 1년이 지나자마자 양육비를 뚝 끊었는데요.
처음엔 괘씸한 마음에 남편을 찾아가 소란이라도 피울까 고민도 했는데 딸아이를 생각해 그것도 그만뒀어요. 딸이 그때의 상처가 컸는지 아빠의 흔적이라도 보는 날에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남편의 양육비를 포기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벌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니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없게 되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딸아이도 아는 듯 시간이 지나자 딸도 예전에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학업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딸이 공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한테 복수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만 믿고 기다려. 알겠지? 공부의 동기라는 게 좀 더 밝고 희망적인 것이면 좋았으련만 저는 아빠에게 복수하겠다며 공부에 열중하는 딸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다 인과응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 한 요양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청소나 기타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였지만 워낙 시설이 좋고 깨끗한 곳이라 그렇게 고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각자 열심히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딸아이는 처음으로 전교에서 4등을 하는가 하면 저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제법 많이 친해져 일이 더 수월해졌는데 그러던 중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지연씨, 3층 순아할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요, 왜요? 그분이 갑자기 자기를 찾는다? 확인할 게 있다고. 지금 당장 오래. 원래 한번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난 아니거든. 우리 요양원에서만 벌써 8년을 계신 분이잖아. 자기, 정말로 뭐 실수한 거 없어? 없는데? 어제 그냥 청소만 해드렸는데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제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 노인네가 힘이 장사야. 저는 잔뜩 긴장하고 3층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혼 후 저 역시도 한 번도 풀어놓지 않았던 돌아가신 엄마의 목걸이가 그 할머니 손에 들려 있었고 할머니는 저를 무섭게 빤히 쳐다보셨어요. 이거 자네 건가? 네, 언제 풀어졌지? 혹시 이것 때문에 저 찾으신 거세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쪽이 산 물건이 아닐 텐데? 아, 그게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유품? 엄마 이름이 뭐야? 이 유자 정자 쓰셨는데? 저는 저에게 계속 추궁하는 할머니에게 순순히 대답했죠. 목걸이를 돌려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에도 할머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곧이어 저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정이는 내 딸이야.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이러다가는 둘 다 죽겠구나 싶어서 고아원 앞에 두고 왔거든. 거기 있으면 밥이라도 먹고 학교라도 보내줄 것 같았지. 그래서 이름하고 태어난 날이랑 이 목걸이를 아이 손에 꼭 쥐어줬어. 근데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저 세상을 갔다는 말인가? 게다가 자네가 우리 유정이 딸이라고? 세상에, 이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 선물은 주시는구나.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 싶었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와 할머니는 각자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엄마가 미혼모로서 살다 돌아가신 것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버림받았다는 사연을 들으시고는 저보다도 더 화가 나셔서 금방이라도 전 남편을 찾아가 홍구멍을 내겠다고 역정을 내시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만나면 이별이라고 혈육을 만나 기뻤지만 할머니는 90이 넘은 연세로 기력이 좋지 않으셨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기시는 등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아니 몇 년만 더 버텨주셨으면 저는 난생 처음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의 병세는 좋아지기는커녕 한 번 감기에 걸린 후로 계속 좋지 않으시더군요. 급기야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또다시 가족을 잃는다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할머니는 덤덤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듯 보이셨어요. 당신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자기도 어서 딸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번호 하나를 알려줬고 제가 그 번호로 연락을 하니 어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께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원래 할머님은 가족이 없으셔서 유산을 따님이 있던 고아원에 절반을 기증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계셨던 요양원에 기증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녀와 증손녀가 있다고 유산의 80%를 손녀인 이지연 씨한테 상속하고 나머지를 요양원에 기증하시겠다고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유산이 있으세요? 네. 할머님이 따님을 고아원에 맡기고 정말 악착같이 사셨대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게 상당한 액수가 됐어요. 언젠가 딸을 만나면 주겠노라 쓰지도 않으셨다는데 이렇게 다행히도 손녀분을 만나셨네요. 제가 할머니하고 알고 지낸 지가 좀 됩니다. 근데 얼마 전 손녀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처럼 밝은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감도 오지 않는 유산을 받게 되었고 정확한 액수도 모르는 가운데 할머니와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증조할머니의 존재에 아리송한 눈치였지만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있듯 저는 엄마를 보낸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할머니의 유산 중 80%를 받게 되었고 제 통장에 무려 68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눈으로 보는 액수라 동그라미를 몇 번을 세고 또 셌어요. 그냥 할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지가 바뀌었다고 냉큼 달라지던 누구와는 다르게 평소처럼 똑같이 성실하게 살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했고 주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요양원 일을 하며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물론 아이를 위해 난방이 잘 되는 신축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또 아이가 원하는 학원에 보내면서 난생 처음 벤츠라는 회사에 차도 뽑고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장을 갖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혹여 운 좋게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 유산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욱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6개월 남짓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동안 비어있던 할머니의 병상도 이젠 새 주인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그곳에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른 병동 일만 고집을 피우다 이것도 누군가에는 민폐인 듯 싶어 처음으로 할머니가 쓰시던 병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믿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이 좁다고 하더니 여기서 너를 다 보는구나. 반갑다, 얘. 반갑다니. 저는 저를 반갑다고 하는 전 시어머니를 보고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는데 헛웃음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얘, 너 재혼은 했니? 아무리 니들이 이혼을 했어도 우리 손녀도 있는데 연락을 그렇게 딱 끊으면 되겠니? 나 그동안 네 소식 엄청 궁금했다. 왜요? 새 며느리 얻으셔서 잘 살고 계셨던 거 아니셨어요? 아, 그게 썩을. 사기꾼 집안을 만나서 우리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니. 그 불려시 같은 년이? 글쎄, 투자 사기꾼이었다. 세상에 겁도 없이 변호사한테 사기를 치니? 내가 아주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근데 너를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니 역시 너만한 애가 없었다 싶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시지. 저는 이혼하고 딸애랑 아주 잘 살아요. 잘 살아? 너 돈 좀 벌었니? 하긴 네가 생활력 하나는 알아주지. 그래서 하는 소린데 너 돈 좀 있으면 우리 아들 좀 도와줘라. 우리 애가 지금 감옥에 있어. 이게 다 불려시 사기꾼 그년 때문이야. 우리 애는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 얘,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아니 이번 기회에 니들 재결합하기 위해서 네가 좀 나서봐라.
제가 왜요? 그렇게 저를 멸시하고 무시하더니 무슨 낯짝이세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는 정말 미안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아. 너는 실수 안 하니? 저도 실수라면 큰 실수를 했었죠. 어머니의 그 잘난 아들 뒷바라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절대 제가 다시 그 짓을 하는 일은 없을 테니 꿈 깨세요. 아니, 니들 사이에는 자식이라는 끈이 있잖아. 끈이요? 그 끈 먼저 잘라낸 사람이 누구죠? 됐고요. 어머님이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여기서 쓸쓸하게 지난날 반성이나 하세요. 뭐야? 이게 아주 못 보던 사이에 아주 돌았네? 야, 너도 여기서 일하는 주제면 구질구질하기는 매한가지지. 어디서 잘난 척이야? 왜? 우리가 망했다고 하니까 너보다도 못 사는 것 같냐? 잘 살던 못 살던 안 궁금하고요. 앞으로 저 보시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뭐야? 저는 서둘러 병동을 나왔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이미 지난 후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글쎄 거기까지 저에게 해코지라도 하겠다고 쫓아왔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차에 시동을 걸었고 제가 차에 타는 순간 시어머니는 차 앞을 가로막으며 제 차를 요리조리 살폈어요. 너 로또라도 맞았니? 아니면 명짧은 졸부라도 물었어? 네가 어떻게 이 비싼 차를 몰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요. 너나 빨리 말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제 차 앞에서 꼼짝하지 않은 전 시어머니 때문에 다시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 유산을 받게 된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그럼 네가 할머니 재산으로 부자가 됐다는 거니? 라며 묻더군요. 저는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그 사이에 차를 빼서 주차장을 나와버렸는데요. 그 후로 전 시어머니는 제가 언제 출근하는지 저만 기다리고 계셨고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저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다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계기로 저는 다시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출소한 남편은 딸아이 학교를 찾아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데 제 딸이 부끄럽고 거지 같은 아빠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모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한 방 먹여줬다고 하더군요. 딸은 그 후로 아빠와는 다르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하늘에 계신 엄마와 할머니 덕인지 얼마 전 만학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입학에 이은 두 번째 입학. 비록 푸릇푸릇한 20대는 아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엄마와 할머니도 하늘에서 만나 끊어졌던 모녀의 정을 나누고 계시겠죠. 저 역시 제 딸과 많은 추억과 세월을 공유하며 늦은 만큼 더 많이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도 제 딸한테 멋진 엄마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행운을 만나시길 바라며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